full confidence, like I've told you, and like I've told you from the beginning, I have full confidence in our way of playing. Full confidence in myself as the play caller, in the way that we teach, and the way that we scheme. Full confidence in that. We got to bring this group together and do it consistently, okay? And that's where it's at. So you can stop asking that question, okay? I'm going to be calling the defenses, okay? So we're clear. So you don't have to ask that again. I'm not here to talk to the fan base. I'm here to talk to my players, the locker room. I know that we give ourselves a chance to win every single week with the game plans that we have, okay? And we have done it here. You guys act like we've never played good defense. That's not the truth. That's not the truth. You act like we haven't made any improvements. Today, in the run game, we played outstanding. We're rushing the quarterback well. What we got to do a better job of is in the passing game. And that's where our full attention is, and it's where it will continue to be. There were a lot of other things that caused us to lose today. It certainly wasn't our defense. It was the way we played as a team. We didn't play well enough on the red zone on offense. We dropped too many passes. Okay, we gave up a few killer sacks. Okay, we did this as a team. Stop making it about one unit, because that's not what happened out there today. Our team lost, and I am fully responsible for it, and I take full responsibility. But we lost as a team today, and that's the storyline.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11주차 리뷰 그리고 12주차 픽 프리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또 한 번 재밌는 한 주가 지나갔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바로 버팔로 빌스에게 패배를 한 후 마침내 주전 쿼터백을 바꾼 뉴욕 제츠입니다. 다음주 주전, 이 12주차 주전 쿼터백은 현재 기존의 백업 쿼터백이었던 팀 보일이 지금 될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이 선조들의 격언은 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글슨이라는 쿼터백은 NFL 주전 쿼터백이 될 수 없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팬분들도 제글슨이 정말 뉴욕 제츠를 이끌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생각했나요? 작년 시즌에 우리는 이미 볼 거 다 봤잖아요. 결국 제글슨은 버스트다 라는 것을 판단을 이미 끝냈던 상황이었어요. 단지 뉴욕 제츠라는 팀은 그 사실을 외면하고 싶었을 뿐이었던 거죠.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기에 현재 11주차 4승 6패를 거둔 뉴욕 제츠는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이 결정을 만약 본인들이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한 달 전만 했더라도 이들은 아마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면서 에런 로저스에게 12월에 돌아오는 이 에런 로저스에게 바톤을 넘겨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죠. 이들은 제글슨을 백업에 백업으로 두고 주전으로 세우는 선수가 팀 보일이에요. 팀 보일이라는 이 쿼터백이 어떻게 NFL 주전 쿼터백으로 현재 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만약 이번 오프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 뉴욕 제츠가 빠르게 인정을 하고 사실을 인정하고 조슈아 넙스나 이런 좋은 백업 쿼터백들의 영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면 뉴욕 제츠의 이 현재 시나리오는 분명히 달랐을 것이에요. 하지만 현재 쿼터백 룸은 팀 보일 그리고 트레버 시미안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잭 윌슨 말고 다른 쿼터백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 쿼터백 영입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았고, 결국 같이 함께 승리하기 힘든 쿼터백들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 쿼터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뉴욕 제츠라는 팀은. 뉴욕 제츠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그 책임은 결국 감독인 로버트 살라 감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쿼터백 없이 7승 3패를 거두고 있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두 팀 모두 최고의 팀 탤런트를 보유했다. 오프시즌에 이러한 평가들을 들었고, 쿼터백이 없다는 점에서 두 팀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현재 DTR이 팀을 이끌고 있고, 뉴욕 제츠는 그동안 잭 윌슨이 팀을 이끌었죠. 하지만 한 팀은 위닝 레코드를, 그리고 한 팀은 루징 레코드를 기록하고 있어요.
브라운스는 리그 최고의 디펜스를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단 한 명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바꿈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던 결과였죠. 뉴욕 제츠 또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이상의 디펜스 탤런트를 보유했지만 올 시즌 뉴욕 제츠의 디펜스는 팀을 캐리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어요. 오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쿼터백이 구려도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라는 팀은 본인들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게임 컨트롤에 충실하고 승리를 지키기 위한 풋볼을 펼쳐요. 런더볼, 우리는 디펜스를 믿으니까 최소한 필드 포지션 싸움에서의 우위를 가져가도록 노력하고 전체적인 타임 오브 포지션을 더 많이 획득함으로써 우리가 필드골이 되었든 욕심 안 부리고 우리의 역할을 하겠다. 이게 바로 브라운스의 오펜스예요. 그렇지만 뉴욕 제츠는 매번 잭 윌슨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면서 인터셉션으로 경기가 끝나는 게 부지기수인 상황이었어요. 혹자는 오라인의 차이가 심하다. 당연히 잭 윌슨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보다 더 활약을 펼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는 양 오펜시브 태클이 경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그 경기에서 잡아냈던 팀이고 또 브라운스의 올 시즌 오라인들의 부상은 굉장히 심각한 편이에요. 한 가지 두 팀의 오펜스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수치는 바로 평균 러싱 야드입니다. 뉴욕 제츠는 올 시즌 이 평균 러싱 야드가 4.6이에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는 4.2입니다. 뉴욕 제츠가 더 높죠. 그러나 러싱 시도 횟수에서는 뉴욕 제츠는 단 216번 그리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는 343번으로 50% 이상의 차이가 나요. 즉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는 본인들의 쿼터백이 구린 것을 알기 때문에 드션 왓슨도 못했고 DTR도 못하겠고 안 좋은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러싱을 통해서 경기를 끌고 갔고 이것이 강한 디펜스의 힘과 함께 성공을 보였지만 뉴욕 제츠는 본인들의 분수도 모른 채 쿼터백인 잭 윌슨에게 공을 넘겨주면서 경기를 풀어주길 위닝 드라이브를 너가 알아서 해줘라. 단지 기도했을 뿐이에요. 기도 메타를 펼친 거죠. 이 뉴욕 제츠의 모든 컬처, 아이덴티티, 게임 플랜 이러한 것들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독인 로버트 살라의 탓입니다. 더 이상 쿼터백을 탓한다든지 오라인을 탓한다든지 이 모든 화살은 결국 저는 살라 감독이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저스틴 허버트가 좌절감을 표현했던 경기였죠. 과묵하고 착한 청년인 우리의 저스틴 허버트가 이 정도로 좌절감을 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 LA 차저스라는 팀이 정도가 지나쳤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날 LA 차저스는 정말 총체적 난국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느 한 가지 콕 집기도 힘든 수준이었는데 일단 리시버들의 수많은 드랍 그리고 엔드존 펌블 그리고 위닝 드라이브를 이끌어준 DPI 페널티 그리고 수많은 미스태클 이 코칭의 실패라는 측면에서 모든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이지 않나 싶어요. 이 경기 후에 브랜든 스텔리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화를 내면서 본인의 플레이콜, 코칭에 자신을 하고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디펜스 때문에 진 것이 아닌 팀 전체적인 문제로 졌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냥 개가 짖습니다 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조던 러브가 이끄는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펜스는 패커스의 팬들도 인정할 정도로 보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그 오펜스가 시즌 최다 야드를 기록을 했고 조던 러브가 300 패싱 야드와 인터셉션 없이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다면 그것은 상대한 팀의 디펜스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LA 차저스의 디펜스는 이 경기 시종일관 태클링에 있어서 특히 버거워했는데 패커스가 러싱 플레이에서 스윗 플레이, 리버스 플레이 이러한 것들을 할 때마다 20야드 이상을 계속해서 허용하였고 결국 태클링 자체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 팀이 과연 태클을 할 의지가 있는 팀인지
이 팀은 과연 태클을 할 방법을 알고 있는 팀인지, 뭐 태클 앵글, 뭐 태클 뭐 그런 노력, 허슬 플레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문제점이 많았던 경기였고, 경기 막판 이어진 뭐 커뮤니케이션 문제까지 이 패커스의 리시버였던 로미오 덥스에게 와이드 오픈 터치다운 찬스를 열어주기도 했죠.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코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터뷰에서 발끈한 화를 낸 이 브랜든 스텔리 감독,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감독은 약간의 소시오패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와 인터뷰였어요. LA 차저스가 루징 시즌을 겪고 있고, 그리고 패커스에게 패한 이유는 브랜든 스텔리 감독이 말했던 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오로지 감독인 브랜든 스텔리가 문제이기 때문이었어요. 스텔리의 1년차 시즌부터 해고를 외쳤던 저는 현재 3년차 브랜든 스텔리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직도 내가 이 감독이 뛰는 리그를 보고 있어야 하나? 저는 진짜 이 LA 차저스 볼 때마다 너무 자괴감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저스틴 허버트는 이 경기 가장 빛났던 선수였어요. 단순 쿼터백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빛이 났습니다. 저스틴 허버트는 패배할 이유가 전혀 없는 쿼터백이고, 이 쿼터백이 올해도 아무런 성과 없이 시즌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음은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에서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꼈고 1승 5패 후 현재 4연승을 거두며 위닝 시즌으로 나아가고 있는 덴버 브론코스입니다. 시즌 초에 크게 실패를 겪었던 이들은 그대로 무너지지 않은 채 현재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승률이 현재 50대 50인 상황 속에서 이들이 과연 더 높이 올라갈지 또는 한계를 맞이할지 현재 갈래에 서 있는데, 인상적인 부분은 어떻게든 승리를 위한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 덴버의 경기를 보신 분들, 뭐 덴버가 사실 이런 경기력에 비해서 프라임타임 경기를 올 시즌 많이 가져왔죠. 이들의 경기를 보면서 좋은 팀이라고는 사실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 팀이 뭐 플레이오프, 뭐 컨텐더다 라고 생각한 적도 단 한 번도 없고요. 지금도 없고요. 하지만 이들은 최소한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들의 오펜스는 턴오버를 저지르지 않고 있고, 또 본인들의 강점, 뭐 헤비 포메이션을 통한 뭐 그라운드 게임으로 경기를 풀어가기를 원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이 폴스 다운 컨버전을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포릿을 안 해요. 미네소타 바이킹스와의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에서 경기 초반에 덴버 브론코스가 레드존에서 필드골을 시도하니까 덴버의 홈팬들이 야유를 했어요. 근데 미쳤나 싶어요. 야유하면 안 됩니다, 팬분들. 이는 옳은 판단이에요. 현재 러셀 윌슨과 이 덴버 브론코스의 오펜스가 과연 고포릿을 성공을 시키겠습니까? 덴버의 리시버들이 드랍하지 않고 뭐 컨테스티드한 캐치를 잘 잡을 수 있겠냐고요. 션 페이튼이라는 감독은 진짜 지독하게도 본인의 팀을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결국 포인트를 얻는 방법을 현재 선택하고 있습니다.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도 이 마지막 위닝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기록하기 전까지 덴버 브론코스는 15점을 전부 5개의 필드골로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드골을 만약 차지 않았더라면 경기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할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디펜스 또한 뭐 많은 러싱 야드를 허용하고, 아직도 뭐 빅판지오 타입의 그러한 디펜스의 구조적인 문제를 잘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지만 턴오버를 가져오고 있죠. 뭐 패트릭 마홈스를 상대로도 뭐 5개의 턴오버, 뭐 그 다음 경기에도 뭐 4개, 뭐 계속해서 많은 턴오버를 가져오고 있고, 시즌 초에 진짜 70실점을 한 모습과는 달리 일정 부분에서 본인들이 잘하는 부분에서 팀에 기여를 해내고 있고, 이 덴버 브론코스라는 팀은 전체적으로 본인들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4연승을 거두는 등 턴어라운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들을 먼저 스스로를 아는 것이 첫 번째이다 라는 것을 현재 덴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최고의 빅매치 경기였죠. 먼데이 나잇 풋볼은 바로 슈퍼볼 리매치가 펼쳐졌고, 먼데이 나잇 풋볼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현재 들린 만큼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캔자스 시티 칩스와의 이 경기 정말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저조차도 진짜 따라가기 힘든 경기이지 않았나 싶었던 정도예요. 그리고 경기 결과도 한 끗 차이의 승부였고, 이글스가 승리한 것처럼 충분히 자격이 있고, 그리고 캔자스 시티의 경우에도 만약 MVS가 드랍을 하지 않고 터치다운 패스를 잡았더라면 승리를 할 수 있었을 정도로 두 팀 간의 격차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이 경기를 통해서 현재 이 전 슈퍼볼에 진출했던 두 팀의 전력을 그 자체로도 잘 보여준 경기이기도 했는데요. 한번 두 팀이 어땠는지 살펴봅시다. 일단 캔자스 시티 칩스의 오펜스의 경우에는 앤디 리드 감독이 우리가 알던 앤디 리드 감독이 아니었어요. 칩스는 이날 무려 30번의 러싱을 시도하였고, 그 30번의 러싱을 시도했다라는 점은 온전히 이들이 게임 컨트롤에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매번 게임 매니지먼트에 약하고 게임 매니지먼트에 관심이 없어서 항상 비판받아 왔었던 앤디 리드 감독, 우리가 알던 이 앤디 리드 감독이 게임 컨트롤에 오직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게임 플랜을 그렇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타임 오브 포제션은 칩스가 이글스보다 우위였고,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드라이브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앤디 리드 감독은 갖가지 방법으로 런더볼을 시도하였고, 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어요. 앤디 리드 감독이 이와 같은 게임 플랜을 가져간 이유는 상대인 필라델피아가 아닌 본인들인 캔자스 시티에게 있었어요. MVS가 결정적인 터치다운 패스 드랍을 했던 것처럼 칩스의 리시버즈는 올 시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룹입니다. 매번 얘기를 했었죠. 이런 큰 경기에서 리시버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리드 감독은 러싱 위주의 게임 플랜을 설계할 수밖에 없었고, 이글스의 39야드 진영 라인에서 펀트를 찬 선택조차도 본인들의 오펜스가 폴스다운 컨버전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디펜스를 믿었고 디펜스를 통한 승리를 추구했던 이 앤디 리드 감독이었고, 이 부분이 앞으로 캔자스 시티 칩스의 남은 시즌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의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거리이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도 필라델피아 이글스처럼 강팀들과의 매치업에서 패싱 게임이 미흡하고 또 오라인들 또한 페널티를 저지르는 등 잘 또 프로텍션 상황에서도 패트릭 마홈스를 잘 지켜주지 못한다면 올해 캔자스 시티는 슈퍼볼까지는 정말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같은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리시버진이 약한다면 오라인이라도 튼튼해서 마홈스에게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고 오프 스크립트 플레이들로 나아가면 되지만, 현재 캔자스 시티의 양 오펜시브 태클은 믿음직스러지 못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캔자스 시티가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와의 경기처럼 계속해서 런더볼, 러싱 위주의 오펜스 게임 플랜으로 승리를 추구한다? 이것도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는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리그 최고의 쿼터백이자 최고의 연봉을 받는 패트릭 마홈스가 있는데 어떻게 패스의 시도를 줄일 수 있겠냐고요. 본인들이 이 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앤디 리드 감독이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해결의 결과에 따라서 이들의 시즌이 달려있지 않나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전략적으로 풀어간다, 버팔로 빌스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문제가 오펜스 스킴, 플레이 콜링에 대한 문제라고 단정을 지었고, 어쨌든 그런 선택을 하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캔자스 시티의 경우에는 이것이 진짜 단순 탤런트의 문제잖아요. 그냥 리시버진이
딸려서 문제가 생긴 건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극복을 해내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에 앞으로 이들의 선택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글스의 경우에는 이 경기 디펜스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들은 시종일관 프레스 커버리지 그리고 리라우트에 집중한 전략을 펼쳤어요. 이유는 캔자스 시티의 리시버들과 1대1 컨택 경합에서 본인들이 월등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패트릭 마홈스에게 퀵 패스, 엔티시페이션 기반의 패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한다면 D라인이 빨리 포켓을 부숴주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짐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글스는 경기 초반에는 이 리시버들에게 집중하고 리시버들의 라우트 타이밍을 어긋나는데 그러한 쪽에 집중을 하였고, 패트릭 마홈스에게 스크램블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주게 됐어요. 리시버에 집중을 했으니까. 쿼터백에 집중을 안 했어요, 경기 초반에. 그렇고 패트릭 마홈스는 스크램블 하면서 본인만의 플레이로 본인이 뛰기도 하고 또 패스를 던지기도 하면서 경기 초반에 이 전반전에는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경기 후반 이글스는 더욱더 자신감에 확신이 찼고 5맨 러쉬를 가하는 등 패트릭 마홈스 자체에 집중을 시작하게 하였고, 결국 후반전에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이글스의 디펜스 게임 플랜이 정말 완벽히 들어맞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물론 이 경기 가장 아쉬웠던 것은 이 칩스의 디펜스가 굉장한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스포트라이트를 잘 받지 못했다는 점인데, 심 프레셔 컨셉들을 통해서 이 젤런 헐츠를 괴롭히고 코너백들을 과감하게 이 패스러시에 가담시키고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글스의 오라인을 상대로, 그리고 젤런 헐츠라는 러싱 쿼터백을 상대로 5개의 색을 기록했다. 이건 사실 굉장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코너백들은 AJ 브라운, 그리고 디반테 스미스도 마지막 딥볼 캐치를 하기 전까지는 정말 2명의 리시버들을 잘 막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젤런 헐츠의 경우에는 아쉬운 경기였고, 이글스도 분명히 걱정거리가 있었던 경기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글스에 대해서 항상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다양한 옵션을 가진 팀으로서 경기의 대부분을 패배한다든지 경기의 대부분을 본인들이 끌고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엔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진 팀이에요. 이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우에도 작년만큼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아쉬운 모습으로 남지 않았나 싶고요. 이 경기를 밑거름으로 해서 더욱더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경기는 어쨌든 두 팀 모두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결과로 이 캔자스 시티가 패배한 이유는 딱 그 드랍 패스 하나의 차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리시버진이 부족했기 때문에 캔자스 시티는 졌고요. 과연 칩스가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본인들에게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해낼 수 있을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I'll tell you, Pat, this stuff is looking good and smelling good and tasting good. We got to dig in and start eating now. It is. 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차죠. 그래서 이제 현지 시간 목요일에 3경기가 연달아 펼쳐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린베이 패커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의 경기. 라이언스 홈에서 현재 마이너스 7.5라는 스프레드 라인이 잡혀 있는데요. 저번 주 시카고 베어스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8승 2패 고지에 오른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턴오버를 4개나 저질렀음에도 경기에 승리한 만큼 그만큼 라이온스라는 팀이 끈질기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강팀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패커스의 경우에는 허접한 이 LA 차저스라는 팀을 상대로 어쨌든 본인들 당당하게 좋은 승리를 거두었죠. 하지만 그만큼 상대가 쉽기도 했고 또 드랍을 펼치는 등 운이 분명 한몫했던 경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일전의 맞대결에서 두 팀은 34대 20으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완승을 거두었는데요. 이번에는
솔직히 잘 모르긴 하겠어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홈에서 다시 한번 이 디비전 라이벌을 상대로 완벽한 모습을 거둘 가능성도 있고, 반면에 그린베이 패커스가 저번 주 경기를 통해서 젊은 리시버들의 좋은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디비전 라이벌이라는 그러한 동기부여도 되고, 패커스가 일정과는 다른 경기 양상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린베이 패커스 플러스 7.5를 거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디비전 라이벌 경기, 이 땡스기빙 데이에서 과연 이 큰 스프레드에 극복을 해낼 수 있을까, 라이온스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러드 거프라는 쿼터백이 요새 경기 초반에 분명히 실수를 선보이고 있어요. 명백한 실수를 선보이고 있는데,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가 그러한 실수들을 만약 잘 떠먹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업셋의 가능성도 있는 그러한 경기로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워싱턴 커맨더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경기입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 홈에서 라인이 무려 마이너스 13.5로 현재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크죠. 두 팀이 디비전 라이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워싱턴 커맨더스가 저번 주 이 이탈리안 보이 토미 디비로에게 완패를 당했죠. 6개의 턴오버를 기록하는 굉장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 경기 후에도 론 리베라 감독이 어떻게 안 잘릴까 사실 의문이 드는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에게 걸겠습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홈에서 올 시즌 지금 무쌍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워싱턴 커맨더스가 과연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나 이들 오펜스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다음 마지막 경기는 또 한 번의 디비전 경기,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 시애틀 시옥스 간의 경기인데요. 시애틀 시옥스가 홈에서 언더독이죠. 라인이 무려 플러스 7.0인데요. 지노 스미스가 일단 부상을 당하면서 출장이 불확실한 현재 시애틀 시옥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라인을 가져가고 있죠. 하지만 지노 스미스가 사실 경기에 있었더라도 그렇게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라인 차이가 지금과 별반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아요. 반면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물론 후판가라는 이 세이프티가 올프로 세이프티가 시즌 아웃된 부분은 굉장히 뼈아프지만 어쨌든 바이윅 이후 현재 최근 2주간의 경기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브록 퍼디가 이 11주차 경기에서 패서 레이팅 만점을 받았다고도 하죠. 정말 좋은 현재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제 픽은 나이너스 마이너스 7.0입니다.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돌핀스와 뉴욕 제츠 간의 경기인데요. 제츠의 홈에서 플러스 10.0으로 제츠가 언더독인 상황입니다. 팀 보일로 선발이 이제 바뀌는 뉴욕 제츠인데 과연 팀 보일이라는 쿼터백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사실 회의적으로 분명히 보이죠. 뉴욕 제츠가 다른 좋은 백업 쿼터백도 아닌 팀 보일을 세웠다는 점은 분명히 무언가의 반전을 보여주는 그런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적어도 이 높은 스프레드 상황 속에서는 다를 수는 있는데 팀 보일이라는 쿼터백이 주전이라면 뉴욕 제츠는 최소한 본인들의 분수를 알고 최대한 런더볼을 추구한 채 이들의 게런 윌슨이나 재능 있는 리시버들은 쉬운 스크린 패스, 스윗 플레이, 짧은 플레이, 퀵 패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신중하게 진짜 게임 매니지먼트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11월 마지막 주 뉴욕에서 펼쳐지는 이 경기, 마이애미 돌핀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지는 원정 경기는 돌핀스에게 있어서 매주 위험 요소이지 않나 싶고요. 저번 주 돌핀스의 오펜스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를 상대로 분명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제 픽은 뉴욕 제츠 플러스 10.0입니다. 다음은 뉴올리언 세인츠와 애틀랜타 팔콘스가 만납니다. 이 원정인 세인츠가 마이너스 1.0으로 근소하게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망스러운 두 팀, 이 디비전 라이벌들 간의 경기죠. 그리고 디비전 우승을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매치업이기도 하고요. 팔콘스의 경우 3연패를 겪고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뭐 테일러 하이니키든 데스먼드 리더든 팔콘스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승리를 위한 오펜스입니다. 본인들이 잘할 수 있고 승리에 그나마 1%라도 근접한 방법을 추구해야 하는데 단지 뭐 1라운드로 우리가 리시버를 뽑았으니까 1라운드로 타이트엔드를 뽑았으니까 그렇다고 패스를 꼭 시도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들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나아간다면 분명 패싱의 기회도 더욱더 잘 열릴 것이고 팔콘스는 충분히 어느 팀도 뚫을 수 있는 이 무기들을 가졌기 때문에 현재의 결과물은 더욱 아쉬운 상황입니다. 뉴올리언 세인츠의 경우 뭐 데리카의 뇌진탕 부상이 변수이긴 한데 제이미스 윈스턴이 뭐 나오더라도 라인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고요. 현재 팔콘스의 디펜스가 많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고 뉴올리언 세인츠는 본인들이 가진 뭐 테이슨 힐이라든지 뭐 크리스 올라베라든지 이러한 선수들의 기여를 통해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픽은 세인츠 마이너스 1.0입니다. 다음은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인데요. 스틸러스가 원정에서 현재 마이너스 1.0으로 근소 우위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상대하는 팀인 신시내티 벵갈스는 조 버로우가 주전 쿼터백이 아니라 브라우닝이 주전 쿼터백이죠. 현재 어쨌든 저는 지난 벵갈스라는 팀은 온전히 조 버로우라는 선수가 이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 버로우는 모 팀의 뭐 제임스 하든과 달리 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시스템 그 자체인 선수예요. 아무리 리시버진이 뛰어나든 아무리 뭐 디펜스가 뭐 준수하고 끈끈하든 조 버로우가 빠진 신시내티 벵갈스, 저는 선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피츠버그의 경우에는 드디어 맷 캐나다를 해고했는데 모든 게 이 하나로 해결되진 않죠. 케니 피켓은 현재 진짜 저번 주 경기는 사실 와, 이 정도였나? 이 선수가 이렇게 못했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최악의 퍼포먼스를 선보였고요. 정말 터치다운 하나라도 기록을 해주면 좋겠다 라는 것이 현재 기대입니다. 경기는 스틸러스의 운 좋은 올 시즌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번 주 브라운스는 뭐 최고의 디펜스였기 때문에 뭐 제일런 워렌이라는 러닝백의 활약에도 스틸러스가 경기에 패했지만 벵갈스의 디펜스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스틸러스는 계속해서 운 좋은 모습으로 본인들의 시즌을 연명하는 그러한 경기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스틸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다음은 잭슨빌 제규어스 그리고 휴스턴 텍산스와의 디비전 라이벌 경기입니다. 어느덧 디비전 우승을 꿈꾸게 된 휴스턴 텍산스, 저번주 CJ 스트라우드가 3개의 인터셉션을 던진 경기마저도 이들은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만큼 이 팀이 단순 CJ 스트라우드 한 명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닌 정말 팀 차원에서 든든한 팀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냈는데요. 사실 스트라우드의 저번주 퍼포먼스는 비록 인터셉션이 최종적으로 3개가 찍히긴 했지만 완벽한 플레이를 펼쳤다고 봅니다. 진짜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를 이어가서 아니 이게 진짜 루키가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인터셉션 마저도 상대하는 현재 이번 주에 상대하게 되는 트레버 로렌스와 비슷해요. 인터셉션도 뭐 디펜스를 잘못 읽어내고 이렇게 인터셉션이 발생한 게 아니라 그냥 욕심이 많고 그리고 욕심이 많은 만큼 본인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한 플레이들이 많아요. 나 이거 던질 수 있어. 나 이거 굉장히 각이 좁지만 나 이거 메이킹 시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트레버 로렌스가 플레이를 잘 하잖아요. CJ 스트라우드도 저번 주 그런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성공 가능한 플레이들이지만 결국 디펜스가 뭐 한 1%, 2% 더 잘 플레이를 해냈기 때문에 결과가 단지 좋지 않았을 플레이였을 뿐입니다. 로렌스 또한 욕심이 많고 과감한 플레이의 대명사로서 뭐 허무맹랑한 인터셉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뭐 있기도 한데 디비전 라이벌 이 두 쿼터백의 공통점도 뭐 공통점이자 약점이자 뭐 그러한 부분도 동일하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경기는 이미 한 차례 텍산스의 완승으로 끝이 난 적이 있는데요. 휴스턴 텍산스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꾸준한 생산성을 선보이고 실수를 줄인 채 플레이를 해내는 팀인 반면에 잭슨빌 제규어스는 저점과 고점을 오가는 팀이죠. 고점에는 진짜 슈퍼볼 팀이다. 그 어느 팀도 깨부술 수 있다. 하지만 저점에는 와 이게 NFL 팀이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못합니다. 그리고 잭슨빌 제규어스는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좀 정신적으로 무장함이 필요한 팀이에요. 그렇기에 긴장을 해야 하는 팀으로서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본인들을 쪼이고 그 고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팀이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는 원정 이 잭슨빌 제규어스가 복수를 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픽은 제규어스 마이너스 1.5입니다. 다음은 템파베이 벅스 그리고 인디애나 콜츠와의 경기. 콜츠의 홈에서 콜츠가 마이너스 2.5로 현재 페이보릿인 상황인데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오는 인디애나예요. 그리고 바이윅 전에 뉴잉글랜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요. 템파베이의 경우에는 저번 주 나이너스를 상대로 스프레드 커버를 해내지 못한 채 경기에 패배하긴 했지만 전진 자체는 잘 해냈습니다. 인디애나의 디펜스는 샌프란시스코와는 다르고 그리고 플레이오프 경쟁을 위해서 템파베이가 이번 경기는 잡아내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벅스 플러스 2.5입니다. 다음 경기는 라이벌 매치업이죠. 뉴잉글랜드와 뉴욕 자이언츠 간의 경기. 원정인 뉴잉글랜드가 마이너스 3.0으로 현재 탑독입니다. 이 경기 뉴잉글랜드의 선발 쿼터백이 베일리 제피가 나올지 맥 존스가 나올지 사실 모르겠어요. 맥 존스가 라커룸을 잃었다 라는 뉴스가 저번 주에 들리긴 했지만 그만큼 이런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베일리 제피를 선발로 낙점짓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해요. 이 플랙티스에서의 베일리 제피가 맥 존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도 베일리 제피의 플랙티스 결과가 좋지 못한다면 저는 맥 존스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이언츠는 저번 주 6개의 턴오버를 만들어내면서 디비로의 승리를 거두었는데 뉴잉글랜드는 마침 턴오버 문제가 심각한 팀이죠. 어쩌면 뉴욕 자이언츠가 이 디비로와 함께 2연승을 거둘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루키 쿼터백에게 있어서 빌 벨리책의 디펜스를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사실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 뉴욕 자이언츠의 색을 당한 개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패치의 디펜스가 간만에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어요. 제 픽은 뉴잉글랜드 마이너스 3.0이고요. 이 경기 언더 오버가 34점인데요. 과감하게 언더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캐롤라이나 팬터스와 테네시 타이탄스와의 경기입니다. 타이탄스 홈에서 마이너스 3.5로 현재 탑독인데요. 성공적인 첫 두 경기를 보였지만 최근 두 경기는 아쉬운 윌 레비스의 경우 일단 루키 쿼터백에게 많은 것을 바래서는 안 되죠. 현재 데릭 헨리를 통한 러싱 게임이 테네시 타이탄스가 최근 두 경기 동안 잘 안 풀렸기 때문에 타이탄스 오펜스는 결국 이 러싱 게임이라는 원동력을 바탕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러싱 게임이 잘 안 풀린다? 라이언 테너힐도 러싱 게임이 안 풀리면 못했어요. 윌 레비스도 단순하죠. 이 선수는 루키이고 더욱더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고 테네시 타이탄스가 자연스럽게 러싱으로 경기를 풀어나길 바라야 되겠죠. 이는 캐롤라이나 팬터스도 마찬가지예요. 브라이스 영도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이 쿼터백을 도와서 좋은 모습을 이 팀들이 선보여야겠죠. 두 루키 쿼터백의 변수는 저는 이 경기 생각하진 않고요. 단순히 캐롤라이나 팬터스, 테네시 타이탄스 두 팀의 전력 자체, 쿼터백을 제외한 전력 자체를 비교한다면 그래도 타이탄스의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타이탄스는 그나마 최소한 방향성을 가진 팀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뛰어난 감독을 보유한 팀이고요. 제 픽은 타이탄스 마이너스 3.5입니다. 다음은 LA 램스 그리고 애리조나 카디널스와의 경기.
램스가 원정이지만 마이너스 1.0으로 근소 우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카일러 머레이가 돌아온 카디널스 2주 연속 카일러 머레이가 좋은 어깨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좋은 활약을 때때로 보여주기도 했고 제임스 코너도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이 팀의 오펜스가 정립이 되진 않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고포리 상황 속에서도 카일러 머레이의 장기를 활용한 플레이, 쿼터백 런 옵션 플레이를 통해서 그냥 달린다든지 아니면은 머레이의 발을 활용한 붓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아직은 그런 것들, 이 머레이의 장기를 활용한 플레이들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이 팀이 진정 카일러 머레이가 내년에도 주전 쿼터백이다 라는 계획을 가졌다면 쿼터백에 맞는 오펜스로 이 최적화를 했다라는 것을 앞으로 남은 시즌 보여주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램스의 경우 진짜 매튜 스태포드라는 쿼터백은 진짜 상남자예요. 이게 진짜 남자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시애틀 시옥스와의 경기에서 그런 진짜 하드 hit들을 다 견뎌내고 팀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모습은 진짜 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기는 램스의 경우 접전 상황에서 승리를 경기로 이끌어내는 이 팀인 반면에 카디널스는 이 접전 상황에서 그대로 지는 팀이에요. 좀 한 급 모자란 팀이죠. 카즈의 세컨더리가 과연 램스의 리시버들이 잘 막을 수 있을까 싶고요. 현재 폼이 더 좋은 매튜 스태포드의 손을 들겠습니다. 제 픽은 램스 마이너스 1.0입니다. 다음 경기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그리고 덴버 브론코스,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두 팀인데요. 브론코스가 홈에서 마이너스 1.5로 현재 페이보릿인 상황입니다. 브라운스의 경우에는 또 한번 본인들의 그 억지스러운 승리 플랜을 아마 가동할 것 같은데, 덴버의 디펜스가 턴오버를 많이 가져오는 등 나아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런 디펜스라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또 브라운스는 DTR의 이 발을 활용한 이 러싱 스킨까지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덴버를 상대로 야드를 따내고 전진을 해내지 않을까 싶고요. 덴버의 경우에는 브라운스의 디펜스를 단순히 공략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이 리시버 코너백 경합에서도 분명히 힘들고 패스 프로가 브라운스의 패스 러시를 감당하지도 못할 것 같고요. 결국 DTR이 이 루키 쿼터백이 저지르는 실수, 이러한 것들을 좀 잘 받아 먹으면서 턴오버 배틀의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필드골도 차곡차곡 정립을 하고 다른 쪽에서의 승리를 노려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최근 덴버가 승리를 거두고는 있지만 탑독인 상황에서의 커버까지는 잘 해내지 못하고 있고, 브라운스는 경기를 1점 차로 이끌 수 있는 디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픽은 클리브랜드 플러스 1.5입니다. 다음 경기는 또 한 번의 디비전, 이 캔자스 시티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경기인데요. 캔자스 시티가 원정 팀이지만 마이너스 8.5로 현재 탑독인데요. 레이더스는 저번 주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돌핀스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질 못했다는 점, 분명 이 스코어로 연결하기까지에는 그만큼의 전력은 없다라는 뜻이고, 현재 뼈아픈 패배를 당했던 캔자스 시티, 이 화를 뿜어낼 상대가 필요하겠죠. 제 픽은 칩스 마이너스 8.5이고요. 이 경기 언더오버 기준이 42점인데 저는 언더를 선택하겠습니다. 칩스의 디펜스가 레이더스의 오펜스를 진짜 셧아웃 시킬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네요. 다음은 이번 주 빅매치죠. 이 버팔로 빌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만나는데요. 이글스의 홈에서 마이너스 3.5로 현재 이글스가 탑독인 상황인데, 일단 이글스 입장에서는 2주 연속 이 빅 매치업을 겪어야 한다. 이글스는 이 칩스를 상대로 디펜스의 힘으로 경기를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들의 D라인은 패트릭 마홈스에게 시간을 잘 주지 않았고, 이들의 백세븐은 리시버 경합에서 완승을 거두었어요. 빌스도 마찬가지로 리시버진에 있어서 스테판 딕스나 샤키르죠. 샤키르, 그리고 게이브 데이비스, 이런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이들 리시버진의 존재감이 올 시즌 굉장히 적은,
그리고 앞으로 이들의 리시버들이 존재감을 더욱더 뽐내야 하는 잔여 경기에 대한 뭐 그런 숙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글스의 게임 플랜에 따라서 진짜 충분히 이글스가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빌스에게 있어서 이 캔자스 시티와 다르게 이글스를 공략할 방법은 조시 알렌을 뛰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뭐 플레이 콜러가 바뀐 만큼 이제는 적극적으로 조시 알렌을 뛰게 만들었으면 하고요. 칩스가 런 게임을 추구한 것처럼 빌스도 런더볼을 통해서 경기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글스의 입장에서는 AJ 브라운, 디반테 스미스를 활용한 딥볼 게임을 통해서 아웃사이드로의 패싱 게임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 저번 주 캔자스 시티를 상대로 성공했던 이 디안드레 스위프트를 활용한 뭐 런 그리고 스크린 게임 이러한 것들을 라인베커가 현재 느린 버팔로 빌스를 상대로 시도한다면 충분히 먹히지 않을까 싶네요. 단지 이 경기는 이글스가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를 뛰었고, 또 반면에 뉴욕 제츠를 상대로 쉬운 경기를 마쳤던 버팔로 빌스보다 체력과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더라도 필드골 이상의 차이로 이길 수 있느냐의 확신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버팔로 플러스 3.5입니다. 다음은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LA 차저스 간의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인데요. 레이븐스가 원정팀으로서 마이너스 3.5로 현재 탑독인데요. 뭐 본인의 디펜스에 컨피던트하다는 브랜든 스테일리, 라마 잭슨이 진짜 찢어주길 바랍니다. 제 픽은 레이븐스 마이너스 3.5입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경기는 시카고 베어스 그리고 미네소타 바이킹스와의 디비전 매치업인데요. 미네소타가 홈에서 마이너스 3.5로 현재 탑독인데, 바이킹스의 디펜스는 계속해서 뭐 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단 하나, 러싱 쿼터백에게 만큼은 좀 취약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전에서도 그랬고 저번 시카고와의 매치업에서도 그랬죠. 시카고는 저번 주 라이온스에게 역전패를 당했지만 더 뛰어난 경기력을 뭐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는 바이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슈아 dob스 그리고 저스틴 필즈 두 쿼터백 모두 이 러싱 달릴 수 있는 쿼터백으로서 스크램블에 계속해서 펼쳐지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고요. 바이킹스가 정말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픽은 저는 그냥 감입니다. 시카고 베어스라는 팀이 한 번씩 또 해주는, 좀 놀라게 만드는 팀으로서 이번 주가 그 기회이지 않나 싶네요. 제 픽은 베어스 플러스 3.5이고요. 이 경기 언더오버 기준이 43점인데 이 두 러싱 쿼터백들이 정말 달린다면 오버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베어스 그리고 오버입니다. 네, 이상 11주차 경기 리뷰 그리고 땡스기빙이 있는 12주차 경기들 픽을 꼽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모두 재밌고 즐거운 주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think there's a lot of mediocrity in today's NFL. I don't see the excellence that I saw in the past. Why not? And Why not? I think the coaching isn't as good as it was. I don't think the development of young players is as good as it was. The rules have allowed a lot of bad habits to get into the actual performance of the game. So I just think the product, in my opinion, is less than what it's been. I look at a lot of players like Ray Lewis and Rodney Harrison and Ronnie Lott and guys that impacted the game in a certain way, and every hit they would have made would have been a penalty. You hear coaches complaining about their own player being tackled and not necessarily, why don't they talk to their player about how to protect himself? We used to work on the fundamentals of those things all the time. Now they're trying to be regulated all the time. Offensive players need to protect themselves. It's not up to a defensive player to protect the offensive player. A defensive player needs to protect himself. I didn't throw the ball to certain areas because I was afraid players were going to get knocked out. That's the reality. Wow. I didn't throw it to the middle when I played Ray Lewis because you knock him out of the game, and I couldn't afford to lose a good player. And I couldn't afford to lose a good player. And I couldn't afford to lose a good player. And I couldn't